김성효 글로벌 사이버대 교수와 함께 정치 테마주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사실 이제 다음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졌습니다. 네네. 확실하게 지금 네. 대법원 선고를 받고 징역을 살고 있기 때문에 네네. 조국 테마주로 분류되던 주식들은 그러면 거의 바닥을 쳤겠네요. 그렇죠. 이제 대법원 판결이 나자마자 네. 이제 바로 이제 하한가로 직행을 음, 하는 음, 사태가 있었는데요. 뭐 조국 테마주도 사실은 이제 연관성이 음. 매우 약했기 때문에 네. 네. 그 뭐 약하든 강하든 어쨌든 네, 화천기계라고 있었는데 네. 그게 이제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비슷하게 이제 아까 김동연 경기도지사 얘기도 했었는데 네네. 관련주가 뭐뭐 있어요? 김동연 이제 지사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랑 관련된 거는 또 코메론이라고 있습니다. 어, 코메론이라는 기업은 이제 줄자 만드는 기업이에요. 줄자요? 네, 줄자. 그래서 무슨 상관이 있죠? 코메론 줄자 집에 있는 분도 많을 거예요. 워낙 어, 세계 점유율 2위인 회사기 때문에. 와, 그래서 줄자 만드는 그 강동헌 네, 대표께서 청야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음,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만든 모임이에요. 약간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서강 발언 포럼 이런 것 같은, 근데 서강 발언 포럼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든 건 아니고 박근혜 지지자들이 만든, 그렇죠. 그런 동문 모임이었지만 음, 이거는 김동연 지사가 지사가 만든, 주도를 해가지고 청야라는 그런 그 모임을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 청야라는 모임을 하면서 청소년들에게 이제 뭐 꿈과 희망을 심어주자. 어려운 환경에서도 공부를 해가지고 네, 뭐 이렇게 크게 되신 잘 되신 분들을 모아가지고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그런 걸 했었어요. 네, 그래서 거기 청야 모임에 코메론 강동원 대표가 네, 네, 멤버십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청야 활동하면서 두 분 찍은 사진도 많이 있습니다. 이 회사밖에 없어요, 청야에? 굉장히 많죠. 뭐 어, KB 뭐 무슨 뭐 KB 금융지주 네, 뭐 그런 분도 계시고 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오, 있는데 코메론 강동원 대표도 계시고 그다음에 하림그룹 어, 하림그룹의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김 회장님 네. 네 그분도 저 얼마 전에 뵌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네 그분도 이제 청야 음, 모임이셔가지고 또 하림그룹의 팜스코라는 네. 돼지고기 예. 육가공 업체가 있습니다. 팜스코도 같이 예, 몰라요? 코메론하고 팜스코하고 청야 어, 인맥으로 해가지고 묶여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권이나 뭐 보수 진영에 나올 사람들 더 생각을 해보면 한동훈 대표,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얘기했으니까 네, 이번에는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도 네, 사실 뭐 거진 출마 선언을 했거든요. 네네. 관련 테마주가 있나요? 네, 이준석 대표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음, 이준석 대표는 역시 대선이 늦게 치러져야 만 음, 40세가 넘으면서 음. 나갈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는 워낙에 좀 나이도 어리고 아직 좀 정치 경험이 이제 초선 네. 의원이라서 물론 당 대표도 전에 네. 했습니다만은 사실 제대로 된 그 관련주는 없고 음, 삼보 산업이라고 있긴 있는데 네. 삼보 산업이 된 이유는 이준석 대표의 아버지께서 삼보 산업의 이제 계열사의 음, 법정 관리를 음. 맡으셨었다 예전에 네. 뭐 그런 이유로 2년. 그렇죠. 그래서 사실 삼보 산업은 이준석 대표랑은 무관한 음, 회사입니다만은 음, 그래서 아버지와의 인연이 부각이 되면서 이제 어, 그만큼 좀 없다는 거죠 이준석 의원 같은 음, 경우는. 그래서 삼보 산업이 있긴 있다는 어, 겁니다. 그 이준석 네, 전 대표이자 이준석 의원이 우리 김성윤 교수님 후배 아닙니까? 그렇죠. 제 이제 고등학교 2년 음, 후배죠. 네, 제가 네 서울과학고등학교 네, 11기인데 네. 준석이가 아, 13기였습니다. 네. 야, 서울과학고 그리고 이제 부자탐사대도 엄청 오르지 않을까 구독자들이. 제가 이제 만약 상장사면 네, 네, 제가 이준석 걸릴 수도 있죠. 이게 관련주가 될 수 테마주로. 있죠. 그쵸? 네, 그래서 예. 제가 또 어디 사회 이사라도 들어가게 되면 미리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네네. 그때는. 네.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네. 이야기 많이 네. 나와요. 그리고 지금 기지개를 펴고 있어요. 네. 이미. 오세훈 서울시장을 많은 분들께서 유력하다고 보시는데 저는 별로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자 이제 오세훈 시장께서
이제 대선에 나가시려면은 사퇴를 하셔야 되잖아요. 네. 근데 사퇴를 하시면 재보궐을 또 해야 해야 되잖아요, 됩니다. 서울시를. 서울시장을. 예. 물론 임기를 1년 남기기 음음. 전에 사퇴를 하면 재보궐을 해야 되고 네. 1년 이내에 사퇴를 하면 재보궐을 안 해도 됩니다. 근데 그건 사실 홍준표 시장이랑 또 같은 상황이니까. 근데 홍준표 시장은 네. 내일 그만둬서 네. 모레 재보선을 해도 네. 국민의힘에서 대구시장을 가져가기 때문에 부담이 없습니다. 네. 근데 오세훈 시장은 네. 지금 사퇴를 하고 재보궐을 하면 네. 100% 민주당에게 서울시장이 넘어가요. 네. 그러면은 박원순 음. 시장에게 재보궐을 뺏겼던 거랑 지금 똑같은 상황이 반복이 되고 너무 리스크가 크다. 한 번 그렇게 되면 또 서울시장은 10년 동안 못 가져옵니다. 예, 워낙에 아시겠지만은 서울에서 이 보수 쪽 지지하는 구가 많지 않아요. 네. 예, 강남, 그쵸. 서초, 용산, 송파 요 네.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에 한번 또 민주당에게 서울시장을 내주게 되면 네. 박원순 전 시장 때처럼 네. 쉽게 못 가져옵니다. 서울은 워낙에 좀 그 민주당 강세 지역이기 때문에 한 번 뺏기면 2번보다 더 어려워질 거다, 그때보다. 그렇죠. 왜냐하면 똑같은 걸로 그때는 이제 무상급식 걸고 주민투표에서 네. 지니까 사퇴했죠. 예. 이번에는 자기 대선 나간다고 사퇴하고 어쨌든 재보궐이 돼가지고 재보궐이면 무조건 이제 민주당이 될 건데 그 정치적 부담감 본인 때문에 2번이나 네. 서울시장 같은 중요한 자리를 그것도 비용 진짜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렇죠. 민주당에게 한다는 것 때문에 그게 사실 너무 부담일 거예요. 그게 딱 한 가지 발목을 잡고 있는 건데 네. 하필 예전에 똑같은 거를 하셨던 분이라 네, 이게 지금 동일인이기 그쵸, 때문에 그쵸. 굉장히 지금 우여곡절 끝에 사퇴 2번은 너무 리스크가 크다. 그렇죠. 그래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사실은 사망을 하고 네. 그다음에 재보궐이 치러진 거에서 오세훈 시장이 된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겨우 뺏어왔는데 그게 상당히 그러니까 본인이 나가서 네. 대통령이 되면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근데 대통령이 안 됐어. 네. 그러면 서울시장만 뺏기고 얻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손실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상 숙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쉽지 않은 선택일 그렇죠. 것이다. 예. 그게 발목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본인이 이제 뭔가 막 열성적으로 홍준표 시장처럼 SNS를 하고 막 지금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발목이 잡혀 있는 사이 경쟁자들은 빠르게 치고 나가니까. 네. 이런 상황과 달리 약간 오세훈 시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갈 것 같긴 하거든요. 지금 움직임 자체가 탄핵에 너무 찬성을 하고 있고, 네네네. 네, 사퇴하고 무조건 될 건 왜냐면은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네. 이번에 안 나가면 기회가 없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건 제 사견입니다만, 네네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좀 지켜보자면 이제 안철수 의원이 네네네. 있고 유승민 전 의원이 있잖아요. 네네네. 이 두 분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우리가 얘기를 나누고 있는 이준석 대표, 네. 한동훈 전 대표, 네.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 그다음에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대표 5명의 공통점은 네. 탄핵을 찬성을 하고 있는데 예. 보수라는 거죠. 네. 근데 역사상 이렇게 탄핵을 찬성하고 보수인 세력은 뭐 바른정당도 있었습니다만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포지션에 파이가 너무 작아요. 전체 국민이 100이면 예. 네, 한 40은 이제 진보고 네. 그다음에 한 40은 보수고 네. 20은 왔다 갔다 하는 네. 사람들인데 그 20이 너무 적다. 그렇죠. 네, 그래서 파이가 작은데 거기에 가장 경쟁자가 많습니다. 작은 파이 가지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먹으려고 경쟁을 맞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럼 여기 테마주는 지금 별로 재미가 없는 상황. 뭐 이제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안랩이죠. 네. 본인이 스스로 최대 주주니까. 예. 그건 뭐 정치 테마주 중에 가장 강력한 실제 관계가 있는 정치 테마주인데 안랩도 지금 굉장히 설 자리를 잃었죠. 왜냐하면은 이 탄핵안 윤석열 탄핵안을 할 때 굉장히 이 국민의힘 쪽에서 이탈표가 적게 나왔습니다. 네. 12표밖에 안 나왔잖아요. 네. 그럼 지금 그 12표를 5명이서 갈라 먹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그 파이가 컸죠. 바른정당도 생기고 그게 네. 막 40몇 석 됐습니다. 네. 네. 그래서 굉장히 그 큰 거를 안철수 의원,
유승민 음. 두 명이서 이제 나눠 음. 먹었었는데 음. 지금은 굉장히 파이도 작아졌는데 경쟁자는 많아진 상황입니다. 아. 이낙연 대표는 어때요? 이낙연 전 네. 대표는 어때요? 그러니까 민주당 쪽은 네. 이재명 대표가 너무 강해 가지고 네. 네, 좀 많이 힘든 여기도 상황이죠. 파이가 너무 작긴 하겠네요. 왜냐면 이낙연 네. 전 대표도 이미 탈당을 했기 때문에. 네네네. 예. 그러게요. 네. 그렇겠네요. 근데 이렇게 테마주들이 과열 조짐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지적은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어요. 네네네. 이게 왜냐면 단타잖아요. 네, 뭐 맞습니다. 투기 아니냐 네네. 이런 지적 굉장히 많이 했는데 기업의 근데 또 펀더멘털이랑 아주 관련 없다고 할 수는 또 없는 상황이어 뭐 일부 가지고. 종목은 그럴 수도 있는데 그쵸. 뭐 또 많은 거는 펀더멘털이랑 상관없는 게 네. 많으니까 그냥 네. 없다고 치고 네. 네. 질문해 주세요. 네. 네. 그렇다 치고 이제 뭐 아. 어떤 네네네. 뭐 거래 회전율 같은 것들도 너무 이제 맞습니다. 높다 보니까 지적이 굉장히 많은데 네네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그만큼 한국 증시에 투자할 종목이 없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제 한국 증시가 정말로 미국 증시처럼 수준 높고 질 높은 시장이 되었다면은 애초에 이런 건 생겨나지도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그런 거 하면 되니까. 네. 근데 이제 대형주들도 펀더멘털하고 아무 상관없이 다 떨어지고 그러니까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둘 중에 하나인 거죠. 한국 시장에 남아서 정치 테마주 같은 걸 할 것인가, 아니면은 미국 시장이나 코인으로 갈 것인가. 네. 두 가지 기로에 서 있다가 그래도 정치 테마주 하는 사람들은 한국 증시를 지켜주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마저 빠져나가면 탓할 순 없다. 진짜 여기는 이제 무주공산 되는 겁니다. 이번에 그러면 전 대선이나 이럴 때보다는 좀 덜 네네. 뜨거울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탄핵 국면에서의 그런 정치 테마주 장세는 네. 조금 약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갑작스럽고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정상적인 그 경로로 치러지는 그런 대선보다 훨씬 더 이제 최대 상승 폭이 제한적인 게 맞습니다. 그래요. 저도 좀 걱정이 되기는 해요. 왜냐하면 안 그래도 이제 지난해 그러니까 2024년에 빠져나간 돈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네네. 우리나라 증시 아무리 밸류업해서 올리려고 해도 네. 사람들이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는다. 네네네. 우리나라 사람들조차 투자하지 않는데 그럼 정치 테마주라는 이런 이벤트가 열렸을 때는 또 얼마나 사람들이 참여할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 네네네. 참여하는 사람들은 또 제한적이기도 하잖아요. 네네. 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을 지켜주는 사람들이 고마운 건 맞다. 뭐 고마운 것까지는 네.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만큼 그 사람들이 신뢰가 없고 네, 그런데 그래도 뭐 국장에서 어떻게 해보려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모인 곳이 그런 정치 테마주입니다. 아쉬운 건 네. 미국은 그래도 방금 이제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테마주라고 하는 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가 있었는데 네네네. 근데 그 테슬라는 우리나라처럼 막 코스닥에 있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네네네. 지금 전체에서 지금 시총 1, 2 막 이렇게 다투고 있는 네네. 회사인데 그게 지금 동일하다는 얘기잖아요. 대선에 원리가. 테마주로 네네네. 가는 것과 펀더멘탈도 그 정도로 강하다는 건데 네네.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서 좀 네. 이게 좀 신기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뭐 한국의 재벌 기업들이 네. 이제 그 위치에 가 있어야 맞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한국의 이제 재벌들은 뭐 윤석열 대통령 때도 이제 뭐 사우디 가면 따라가고 떡볶이 먹으러 가면 같이 가서 떡볶이 먹고 시장 가서.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미국하고는 다르게 정부에 좀 이렇게 끌려다니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미르 스포츠 재단 이런 데다 막 출연해가지고 네. 뭐 다 이제 재판 받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한국의 재벌들은 사실은 이런 정권에 이렇게 약간 그 미국하고는 전혀 다른 관계를 지금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말씀하신 것 같이 그런 시총 상위 기업들이 이렇게 테마주가 되기는 조금 어렵다.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정치 테마주와 관련해서 조심할 부분 네. 얘기해 주신다면요? 일단은 당연히 선거가 이제 가까워 올수록 리스크는 커집니다. 네. 그래서 그 전에 나와야 된다. 그렇죠. 네. 선거를 이제 얼마 앞두지 않았다면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뭐 근거 없는 풍문에 뭐 휘둘리지 말아라. 이제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저도 그거는 동의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뭐 예를 들자면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코메론 강동원 대표가 청야에서 같이 뭘 했다. 네. 이런 걸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사실은 네. 사실관계만 파악하고 있다면 네. 저는 뭐 그렇게 조심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제 그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이상한 것들이 휘둘리지만 않으면. 위험한 거지. 명확한 사실관계만 있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또 빛을 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나와서 말씀드린 것들도 그런 의미에서 좀 정확하게 관계가 있는 것들을 좀 정리해 온 거고요. 네. 그다음에 당연히 뭐 선거 관련해 가지고 또 뭐 불출마를 한다든지 네. 또 이런 리스크는 늘 있다는 거. 그래서 염두에 두시면서 네. 투자를 하셔야겠습니다. 테마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뉴스도 정확하게 보셔야 된다. 네네네. 사실관계도 꼭 확인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선거철이 끝나는 게 생각보다 빠르다. 네. 네. 여론조사 굉장히 잘 보셔야 돼요. 네. 그런데 꼼꼼하게. 보면은 증시가 테마주가 가장 높게 오른 그 사람이 당선되기도 하잖아요. 돈이 먼저 알고 있다. 근데 그 정치 테마주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좋아요. 현재 지지율은 낮은데 네. 향후의 지지율이 네. 많이 올라갈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수익률이 높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 테마주가 그렇게 많이 안 올랐어요. 초반에는 올랐는데 네. 그런데 이제 나중에 뒤늦게 대선에 이제 출마를 하고 이런 분들이 있죠. 그 당시에 이제 홍준표, 뭐 유승민, 안철수 이런 분들의 테마주가 뒤늦게 많이 올랐거든요. 그분들이 뭐 대통령이 될 것 같아서 올랐다기보다는 그분들이 탄핵 초기에 지지율이 막 3%, 4% 막 이랬는데 선거가 다가오니까 20% 뭐 이렇게 올랐단 말입니다. 그만큼 오르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른 거고 문재인 전 대통령 계속해서 40%였기 때문에 쭉 그냥 40%여서 재미가 없었던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누가 되느냐.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 분들이 다 지지율이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경선해가지고 되면은 그분은 또 많이 오를 거 아니에요. 지금보다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힌트도 드렸습니다. 네. 자, 이렇게 모셨으니까 우리 2025년 한국 증시 얘기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올해 어떤 일들이 좀 사회적으로 큰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보시느냐라는 질문과 함께 의대 정원 이거 어떻게 될까? 네네. 이게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까? 이거 되게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저는 2024년에 있었던 가장 큰 이슈가 뭐 다른 분들은 뭐 탄핵이나 이런 거 연말에 일어난 그런 것들을 떠올리시겠지만 저는 사실 의대 정원 증가라고 봐요. 저는 그만큼 이 문제가 굉장히 이제 큰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보수 정치 세력에 가장 큰 두 가지 어떤 지지 세력이 있다면 그것은 의사와 종교계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늘 말하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 보수 정권에서 의사를 건드렸단 말이죠. 그것도 굉장히 심하게 건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기둥 두 개 중에서 하나가 뽑힌 건데 하나를 날려버리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 저는 많이 놀랐고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이어져서 여기까지 왔을 수도 있다.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럴 만큼 저는 이제 그 중요한 세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전공의들이 인턴 레지던트가 싹 다 그만뒀습니다. 일시에 싹 다 그만두고 이들이 이제 몇천 명이 되는데요.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군대를 갔거나 취업을 했거나 개원을 했어요. 이 셋 중에 하나를 했습니다. 현재. 그래서 뭐 군대는 어쩔 수 없고 취업한 의사와 일반의로 이제 취업을 한 거죠. 그다음에 개원한 일반의 이 둘은 이제 80% 이상이 피부과로 그쵸. 피부과로 취업을 하거나 피부과로 개원을 했어요. 그러면 이 일반의가 피부과를 진료하는 의사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피부 미용 의료 기기의 매출은 엄청나게 올라갈 수밖에 없죠. 어느 회사들이 있나요?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제일 유명한 것들이 클래시스, 그다음에 뭐 파마리서치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지금 상황이 좋습니다.
내수 쪽으로 보면 말씀드렸듯이 피부과 의사가 늘어나니까 갑자기 몇천 명이 늘었잖아요. 피부과 의사 몇천 명이 늘려면 정말 많은 세월이 걸립니다. 피부과 전문의가 그렇게 배출돼서 쌓여야 되니까. 네. 근데 몇천 명이 한 번에 피부과 의사가 됐잖아요. 한날 한시에. 그러니까는 굉장히 이 시장이 팽창을 하고 네. 물론 경쟁은 심화되지만 경쟁이 심화되는 만큼 기기 수요는 늘어난다는 거죠. 그다음에 수출도 굉장히 좋습니다. 환율이 좋잖아요. 아, 그러네요. 네. 수출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수출할 때 이제 돈을 많이 받을 수 그렇죠. 있으니까. 그래서 오. 이제 해외에 그런 그 피부 미용 의료기기를 또 수출을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또 한국이 의료기기가 굉장히 또 인기가 좋습니다. 네. 가성비가 좋아서 남미라든지 동남아라든지 동유럽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굉장히 좀 인기가 높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수출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도 지금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또 제가 충격적인 거는 이 미국도 이제 잘파 세대가 의사가 되면서 네. 피부과 의사 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미국 잘파 세대들도 힘든 거 하기 싫은 거죠. 네. 내가 뭐하러 그러면은 네. 미용기기 수출 더 기대해봐도 되겠네요, 진짜. 그렇죠. 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잘파 세대들이 의사가 되면서 힘든 걸 기피하고 외과 이쪽을 가지 않고 피부과를 선호하는 게 글로벌 트렌드더라고요. 자, 잘파 세대의 이런 힘든 일 하기 싫어하고 이런 게 전 세계적으로 똑같구나. 네, 그래서 그런 추세라고 합니다. 참 희한합니다. 그거 막으려고 사실 의료개혁 시작한 건데 네. 결론이 그렇게 나버려가지고. 그렇죠. 이제 정형외과 전문의를 꿈꾸면서 네. 수련을 하다가 네. 갑자기 나가가지고 피부과를 하게 되고. 피부과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저는 좀 눈여겨보는 게 네. 중국의 진출 여부인데 네네. 얼마 전에 이제 신세계가 G마켓이랑 알리바바 손잡았잖아요. 네네. 이게 우리나라를 지배하게끔 되는 그런 촉매제가 될까? 이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그 이커머스에서요. 예. 이커머스는 2024년에 굉장히 큰일이 또 있었죠. 테무랑 네. 그 쉬인 네, 쉬인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알리, 테무 네.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굉장히 큰 타격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타격을 사실 결정타를 박아버린 게 티몬 위메프죠. 네, 그래서 중국에서 막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티몬 위메프 사태가 터지면서 이커머스가 이제 완전히 붕괴되다시피 해버렸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G마켓도 중국하고 네. 손을 잡으면은 네. 이게 또 안 좋은 거 아니냐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오고 있는 게 네. 자사몰 구축입니다. 네, 그러니까는 이제 예전에는 그냥 기업들이 자사몰 구축에 일단 돈이 많이 들죠. 유지하는데도 돈이 많이 듭니다. 그 다음에 그걸 홍보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쵸. 네, 아무리 내 그 자사몰에서 싸게 팔아도 고객을 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어려우니까. 네, 사람들이 쿠팡, 네이버 쇼핑 이런 데서 일단 검색을 하니까 안 오는 거죠. 일로 트래픽이. 그래서 그냥 셀러들한테 맡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막 터지고 나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신뢰를 줄 수 있는 자사몰을 만들어야겠다. 근데 자사몰을 그냥 홈페이지, 모바일 페이지로 만들자니 아무도 안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 이제 그 많이 뜨는 게 유튜브 쇼핑입니다. 그래서 회사들이 자신의 브랜드의 유튜브 채널은 많이 운영을 하잖아요. 네. 거기다가 유튜브 쇼핑을 붙이면 네. 일부러 찾아오게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유튜브를 보다가 쇼핑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구글 수수료는 좀 있지만은 구축 비용이라든지 이런 네. 측면에서 굉장히 좀 좋거든요. 있는 거에 얹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카페24가 이런 유튜브 쇼핑을 네. 이제 한국에서 대행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카페24가 굉장히 지금 바쁠 거예요. 그래서 자사몰 구축, 그런 이제 중국 이커머스나 아니면은 뭐 그런 것들에 이제 대항하기 위해서
기업들도 열심히 지금 음. 그동안 좀 미뤄왔던 자사몰 구축에 지금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자, 2025년 어떤 사회 대변화가 있을까, 경제적으로 어떤 대변화가 있을까 좀 이야기 더 많이 나눠보고 싶은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 네네. 저희가 이제 다음번에 또 모셔서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김성효 글로벌 사이버대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